다음에 매주 1회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루시아 학교도 지금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개통의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것이 잠재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나에게 매일매일 얻은 것이 주어집니다. 주어지다 보면은 그 속에 있다 보면은 내가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내면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일 때, 최용심도 이런 관점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침몰해지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과 더불어서 최용심은 또 무엇을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나오냐면은 공부를 매우 잘하는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서 시험만 보면은 만점을 받았대요, 매일. 그러니까 성서 시험을 보면은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성경을 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외우지 않고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 어떤 측면에서는 지식적으로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실천하기가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 성적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다른 과목도 이렇게 잘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후배인가 누가 그런 정언을 했죠. 늘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새벽 기도 드리는 모습 이런 것은 시문의 상록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박동혁이가 물어보죠.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기상나팔 불고 노래 부르고 체조하는데 너는 뭐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모여갖고 매일 새벽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늘 이 새벽 기도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어떤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일 겁니다. 그죠? 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더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화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나를 밝히고 내 생각을 알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그것이 기도라고 할 때, 최훈신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참 유감스러운 것은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기라든지 주고받은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지만은 분명히 아마 일기 속에 만약 일기가 있다면은 아마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최용신이가 교문에서 농촌으로라는 글인가요? 그런 글이 있었죠. 아까 선생님 그거였습니까? 그 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최용신이가 남녀 평등 사상이 참 빨랐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한 여성 이렇게 지칭했을 때 만약 최용신이가 그분이 살아계신다면은 저런 지칭을 만족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평등 사상이 유명한 것은 거의 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그 역할이 공평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은가 하면은 여성이 충분히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용신이가 그의 글에서 그대로 그 사상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남녀 평등 사상은 아마 성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성경의 얘기를 잠깐 인용하고 있습니다. 51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서에 나타난 인간 창조를 살펴보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까, 돕는 배필, 헬프, 영어로는 헬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 원서에는 저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속의 관계가 아니고 뭡니까? 평등의 관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는 다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이지 그렇다고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한 종류가 하나의 종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서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배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누구를 만들었냐면 너하고 다른
있었는데 그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는 혼자는 사회라고 하지 않고 둘 이상이 모였을 때 사회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도 여성과 남성을 구별만 하셨지 차별하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용신이가 이런 사상을 갖게 된 것도 남녀평등 사상을 갖게 된 것도 성서를 통한 그 인사이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문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채용신의 말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51쪽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발전 문화의 눈이 농촌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낼 때 완전해진다는 채용신의 관점이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한 사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완전한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채용신한테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지만은 그가 추구하는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하는 것이 채용신의 글 속에 나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생활의 한 표현으로서 자연적으로 일어난 모든 것이 총칭인데 문제는 문화의 최첨단이 언어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알 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럼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문명 속에서 떨어진다, 문명에서 탈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생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채용신이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깊었다면은 아마 굉장히 진보적인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봤을 때 52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들, 문화에 대한 인식의 생각이라든지 남녀 평등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그 생각들은 그의 재학 시절에 썼다는 글 속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의 청년기에 있었던 교육의 영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청년기에 대한 소개는 제가 글 속에서 잠깐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정립되는 시기고 자기 인생의 방향이 설립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의 목표가 정립될 때가 청년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신의 정체감과 가치관 정립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부분은 그가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인물들이 있었죠. 그 인물들도 전부 다 기독교와 관련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채용신의 그 사상이 연결어졌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채용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용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굉장히 많이 상고했고 시험 볼 때마다 100점을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늘 기도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를 굉장히 편협한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편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신념은 독단적이며 자기중심적이라고까지 한다. 그러면 기독교가 종교라면은요. 독단적이지 않을 수 없고 편협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다 편협하고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가 종교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신조 도그마와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잘 짜여져 있든지 아니든지 일종의 체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편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기독교는 그럼 이런 그 기독교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은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보여주는데 사랑의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채용신의 이러한 부분들이 55쪽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채용신이 어느 날 드린 기도문 속에서 여호와여 이 몸은 남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나를 노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것입니다. 그죠? 너를 위해서 일하겠나이다. 여호와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일하여도 의를 위하여 일하고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죽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게 하소서. 이타적인 삶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로마서에서는 의를 믿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로마서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로마서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제가 잠깐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가 뭘까? 저는 참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그러면 의를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에 의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믿음을 믿으면 배가 부른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봤더니 이 의를요, 이제 이 자본주의와 근대에 나타난 해석이 아닌가 하는데 의를 뭐라고 보느냐면은 소유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 저희 말 공산주의 사상이겠죠.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것이 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서인석이라고 하는 분, 그 서강대학교에 계시는 그 신부님이 쓰신 그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상을 누구를 위한 사상이냐 하면 빈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그 얘기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그 보아스에게 그 뭡니까 씨나락을 다 걷어가지 말고 갓이랑 이렇게 두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걷어가게 하게끔 남겨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희년제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풀어주고 땅을 쉬게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산상수훈이 말이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죠?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 그죠? 굉장히 어려워. 그 다음에 이 제목씨는 어떻게 살았냐면 착하고 부지런하였던 종이었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그죠?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석학원을 세울 때 이런 얘기들 보면은, 그죠?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도 장이 중첩됐을 때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가 얼마나 진보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은 노동을 거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소위 엘리트, 인텔리들은요 노동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배운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왜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땀을 흘리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착하고 부지런하였던 종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자, 결론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58쪽. 땅의 모든 시보다 작은 겨자씨 최영신. 제가 잠깐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을 만큼 주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겨자씨를 보여주셨는데요. 가져올 수가 없어서 어디에 붙여서 가지고 오셨냐면 스카지대프에 붙여서 이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꼭 싸면은 흐르면서 나간대요. 입으로 조금 더 저처럼 몸에 부피가 나가는 사람께 호흡을 하면은 시간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가지고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겨자씨를 어떻게 가져왔냐면 스카치대표에 붙여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굉장히 씨가 작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천국이 된다는 그 씨앗 하나만 있으면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미랄이라고 했는데 저는 미랄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겨자씨가 그 씨보다 가장 작으십니다. 씨보다 가장 작은 씨인데 그 씨가 자라게 되면은 모든 새들이 와서 다 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채용 씨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시간은 26년뿐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시간은 3년 내지 4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것을 증거할 때 영혼이 살아서 우리 속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보여주는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결론 부분 59쪽 마지막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부터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년이 아니고 26년인데 잘 없었지만은 굉장히 못생겼다라고 이렇게 얼굴이 얼었다가 그냥 김효월 선생님 그러셨죠. 얼굴도 없고 뭐 몸에까지 이게 그 천년도 마마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빠의 이혼 이런 여러 가정사가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숨기고 싶은 부업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랑거리는 없었지만 채용신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들을 영원히 살아있는 의미 있는 그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였다. 그것은 기독교가 실천하게 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르쳤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죽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까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채용신은 그가 배운 것, 깨달은 것, 기도하는 것 등을 삶 속에서 몸으로 살았다. 배워 깨닫게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용기였다면 그 용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배운 대로 결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살았으며 큰 존재로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은 자신보다 이웃을, 현재보다 미래를, 부분보다는 전체를, 물질보다는 정신을 귀하게 여긴 삶 때문일 것이다. 그의 일생 중 3년여의 세월은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씨앗이 되어 우람한 나무 상록수로 우뚝 서 있는 것이 채용신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경인매일 고문으로 계시는 인주승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전 안산 문학동인회 회장이셨으며 현재 예수님 사랑교회 이정수 목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교수님들 통해서 최용신 선생님의 사상적인 것이나 또 문학적인 배경들이나 또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체계적인 면과 더불어서 우리가 과연 최용신 선생님에 대한 이러한 좋은 사상이나 일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오래간 지역 문화인인데 이러한 지역에서 실천하고 적용시키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전에 여기서 이제 그 지역 잡지사에도 근무를 좀 했고 그래서 간혹 이 최용신 선생님 묘나 또 아니면 이 지역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또는 여러 관련되는 분들과 함께 참석한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이곳에 올 적마다
매번 질문을 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안산에는 이렇게 문화재가 거의 이렇게 묘지가 많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치원 선생님 묘가 이렇게 와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치원 선생님 묘와 그 다음에 교회 건물 또 기타 뭐 지금 기념관을 쓰고 있는 이제 어린이집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상 참석하는 그 어린이들이나 또한 중고등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이게 몸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막연하다는 그런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거의 그럴 겁니다.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관련되는 이 페나토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었지 과연 얼마큼 관심을 가져왔냐는 거죠.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관련된 뭐 유시보통학교 동문회 또 아니면 교회 관련자들 또 학교 또 문화원이나 관공서 관련자들을 빼고 순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석한 그러한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 몇 명이나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중앙문화적인 것이나 지역문화적인 그런 거에 지역문화에서 한계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야 얼마만큼 이 지역에서 이러한 좋은 사상들을 체계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적용시킬 수 있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최원 선생님이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학교를 운영했던 것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들어갔는데 저는 매번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중앙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물론 최원 선생님의 그러한 사상이나 또 문학적인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총괄해야 되겠지만은 최소한도 지역에 있어서는 또 최원 선생님 관련된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그러한 사상들도 우리가 또 한번 찾아봐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또 우리가 찾아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천곡학원 같은 경우, 샘골학원 같은 경우도 물론 최원 선생님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것이잖아요. 그러한 존재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됐었느냐. 최원 선생님 오신 후에 또 돌아가신 후에 그 학교는 어떻게 됐느냐. 또 누구에 의해서 이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까지 오다가 어떻게 없어졌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또 아까도 그 교수님 중에 발표한 것 중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지역의 유지인 염석주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도움도 주고 또 속으로 뭐 경계도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염석주라는 사람이 어디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저는 간혹 그 문화원장님 유천영 전 문화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것들이나 또 제가 그 잡지사 기자 생활할 때에도 보면은 최원 선생님의 그 제자분들이 이 천곡교회에 2분인가 살아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매번 교회가 됐던 아니면은 문화원이 됐던 관공서가 됐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생생하게 전해줬으면은 아이들이 와서도 듣고도 상당히 우리가 깊게 느끼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죠. 지금은 뭐 살아계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혹시 뭐 이 교회적인 그런 행사들이나 아니면은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다면은 기독교의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학생들 대상으로 한 그러한 최용신 선생님의 제자들이 본 최용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생생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오늘의 이러한 그 세미나를 통해서 갖는 그런 의미는 위쪽으로는 우리가 물론 이러한 사성적인 체계를 세우고요. 또한 우리가 이러한 그 문화라고 하는 큰 명제 아래 우리가 그 최원 선생님이 이곳에 와서 세웠던 그런 부분들을 재평가하는 작업들은 우리가 교수님들이나 또 이러한 문화 담당자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앞으로 이어져 나갈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아까 교수님 좀 말씀 언급을 했지만은 최원 선생이 기독교의 사상을 바탕을 둔 그러한 민족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안산 지역에 그러한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모임이 있냐는 거죠. 그럼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임체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이어져 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학문적 차원에서의 최용수 선생을 조명하는 일밖에 우리가 안 남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들이 과제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실천하고 우리 그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모두들이 참석하는 그러한 최용수 선생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주문해 봅니다. 이상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종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종소 선생님의 말씀 오신 분 중에 세 분 교수님 중에서 어느 분이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인주순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조금 지금 정분이 한 얘기에 대해서 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했습니다. 우리 샘골교회에 제자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증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게 가슴 아프게 느끼는 거죠. 우리 최용신 선생은 우리 교회의 인물이 과거에는 교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안산시의 인물이고 우리나라의 인물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들이 많이 모르는, 안산에 사시는 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최용신 선생은 안산 시민의 최용신 선생이고 우리나라의 최용신 선생으로 그렇게 앞으로 부각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용신 선생이 마치 상록수 소설에 나오는 최영신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나 또는 교수님까지도 착각해서 인간 최용신 선생이 소설에 나오는 최영신 주인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록수 소설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분은 최용신이 유명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상록수 소설에 나왔기 때문에 최용신 선생은 격화됐습니다. 그분은 이미 1928년에 중앙지,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데 매스컴을 타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자료실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김한란 박사라든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황희스타 같은 분들하고 같이 사진 찍어 있는 그 사진이 그 당시 언론에 나온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이 상록수라는 소설에 나왔기 때문에 마치 계몽운동을 하면서 박통유기하고 연하는 인물로 전락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오늘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았거든요. 유인물을 보면은 최용신이가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분이 여기 오셨는데 그 당시에 시계를 찼습니다. 구두 신었습니다. 가방 들었어요. 또 학교를 다녔다면 수준이 그 당시의 경제 형편을 봐서는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유학 가면 여비들 지죠. 하숙비들 지죠. 어떻게 가난하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서울까지 와서 유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표현이 그 당시의 경제 사정이 우리나라의 농촌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걸 최용신이가 어렵게 사는 걸로 이렇게 왜곡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책을 보면은 마말에 있기 때문에 마말에 있기 때문에 그 용무에 따라서 자격지심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 김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많은 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아주 당당했거든요. 또 적극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아주 의욕적이라면은 자기 때는 외모를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그 김 교수님이 쓰셨는데 농촌 그러니까 12페이지 밑에서 15줄 밑에서 이렇게 해가 15줄을 보면은 김학준을 농촌운동의 동지로 끌어들였다 하는데 그 김학준 씨는 시골에서 약혼자지요. 이분은 동경 법대 다니고 경제를 전공하고 조선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촌하고 법학은 좀 틀리죠. 그 당시 실정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동지가 아니고 약혼자가 아니겠느냐. 동지라면은 같이 농촌운동을 했었고 일본에서 농촌운동을 전공하는 관을 택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형 교수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교수지만 작곡가이시기 때문에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의심하고 있고 제가 궁금증을 이번 기회에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상록수 소설이 1931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응모한 그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1935년 3월 20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소설을 모집한다 이렇게 3월 20일 날 공고를 하고 신문 작가가 원고를 쓰기 시작한 건 그 해 35년 5월 4일에서 6월 25일까지 50일 동안을 썼거든요. 200자 원고지 1,500매입니다. 그걸 50일 동안 썼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가 되시는 분이 어떠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또는 1년, 2년 동안을 모델을 구상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해가지고 소설을 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공고가 나자마자 바로 지금 상록수 소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서 해달지요. 그런 소설을 썼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연 배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1933년에 심은 선생이 영혼의 미소라는 그 소설을 썼거든요. 그 이제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이거든요. 1933년에요. 근데 그 후편이 상록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근데 그 영혼의 미소의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학생들이 광주 학생 사건을 일으키면서 주동을 하다가 우리 도시에서 도시에서 학생운동을 하는 걸 보다는 시골로 내려가서 농촌 계몽을 하자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인유순 선생님의 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저 세 분 교수님들 중에서 지금 두 분 토론자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저한테 아마 두 분이 다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이종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 이 최영신 선생의 이 농촌 계몽 운동에 대한 것을 현재 이어나가자고 하는 그 계승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참 이 샘골교회도 보고 최영신 선생님의 무덤도 보고 그 옆에 바로 또 안장되어 있는 김학준 선생의 그 무덤도 보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완전히 그 위협돼 가지고 저는 상록수역에서 내려가지고 상록수 공원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최영신 선생의 무덤이 어디냐고 물으면 전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소위 말해서 안산에 원래 살고 있는 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이 여기 모여서 사시는 그러한 신흥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나. 즉 다른 말씀을 표해서 전통이 이어오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또 이 샘골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전통을 살려야지 누가 갖다 주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염석주 선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대단히 관심이 있고, 이래서 1900 잘 아시다시피 27년에 우리나라의 신간회라고 하는 소위 아주 이 단체가 조직됩니다. 소위 민족운동에 있어 좌우 어떤 곳에는 합작에 의해 가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이 염석주 선생은 아마 이 화성 지역, 수원 지역 대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 지역에서 대단한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만석군이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60만 간도 지역에 60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독립군의 군자금과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하신 그런 민족운동가였습니다. 1944년인가 3년에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경의 가혹한 이 고문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돌아가신 애국자이십니다. 소위 말해서 염석주 선생을 계속 현양하고자 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 대단히 참 감격 깊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용신 제자들의, 이것도 저도 여기 와서 그러고 선생님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 문화원장님하고 교회 전 원장님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마치 뵙지 못하고 가서 대단히 그때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최용신 선생 밑에서 배웠던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얻어갔습니다만 그 상에 볼 것 같아요. 무슨 경인일보든가 어디 이 지역 신문에 많이 그런 분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앙일보까지는 지금 봐야 대한일보 없어진 신문입니다. 대한일보하고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뒤에 나옵니다. 최영진 여사가 돌아가신 뒤에 얘기가 나온 거를 제가 스크랩한 걸 좀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중앙에 지금 현재 최영신 선생의 업적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왜 그러냐? 작은 일부터 해나가야 할 텐데 소위 그 당시에 최영진 선생님께서 배운 그 분들이 지금까지도 생존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것을 녹취해다가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분들의 자손들이 여기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들의 말씀을 늘 들었던 것을 다시 유추해서 해가지고 그것을 또 모으면 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최영신 선생을 연구한다고 해야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뭐냐면 상록수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주승 선생의 말씀에 아주 동감하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상록수에 나오는 최영신 때문에 최용신 여사가 더 알려지지 못했다. 거꾸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농촌 계몽운동가 최용신을 연구해야 되고 최용신에 대한 업적을 우리가 기려야 됩니다. 상록수에 나오는 최영신이가 아닙니다. 그거를 혼동하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주승 선생님의 질문이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용신 집안이 원래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제시대 때 1930년 1910년 20년대 30년대에 신학대학까지 학업을 이어나갔다고 한다면 그건 보통 중류 이상의 이런 가정이 아니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두남리 또는 원산 지역 일대에 가는 것을 실제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시 여자 보통학교, 누시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당시 소위 말하는 중류 이상의 가정의 자녀들만 다닌 거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달용 선생님의 최영신 소전을 볼 것 같으면 정말 배를 줄여가며 십리길을 통학을 했는데 배를 줄여가며 도시락을
하지 못해서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다. 그래서 전휘금 저희 교목 선생님께서 불러다가 그 때는 저녁에 먹여서 보내고 그리고 또 학자금이 없을 때는 도서관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학자금을 내가지고 다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그 조부님께서는 이 덕원군에 소위 그 학교를 사립학교를 건설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그 소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것과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립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이 덕원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소위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아니라 바로 그 이전에 원산학사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이 원산지가 일찍이 개명을 해서 이래서 무슨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해서 이래가지고 근대 학교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난한 그러한 집안이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루시 여자 고등학교 졸업 때 최우등이 바로 이 최영신 선생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볼 것 같으면 1928년 3월 5일자 조선일보를 볼 것 같으면 4사람의 그 루시 학교의 그 졸업생의 그 면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그 소위 이 최영신 여사, 최영 선생의 그 글이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글쎄 현재까지 정확하게 아주 뭐 부자나 또는 이렇게 살지는 않고 좀 가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사촌 동생입니다. 예. 저희 가정이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큰아버지가 학교 설립을 한 것도 맞습니다. 덕원이 아니야. 덕원은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때는 덕원이야. 그땐 덕원이 네, 제가 지금 듣다가 답답해서 제가 예. 맞습니다. 최영진 언니네 그 말 지금 가까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최영신 아버지는 교원으로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가난하진 않고 김학중 선생님은 부모님들이 정해주신 약혼자입니다. 제가 이걸 밝히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 말씀을 정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최영신 소전에 유달령 선생이 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예, 겁니다. 예.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걸 한 것이 지금 더 실제로 안단다면은 그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기로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임 선생님께서 심은 선생이 상록수를 뭐 한 50일간에 썼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미소의 후편이 상록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후편이라고 작자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미소와 상록수 두 작품 간에 그 심은 선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사 의식과 문학에 대한 사상이 상당히 공통된 점이 많기 때문에 후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그걸 꼭 후편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 50여일 동안의 거대한 장편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그 글 쓰는 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은 선생은 1930년대 우리 그 문학과 어떤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은 선생 자신이 이 상록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 상록수 인물에 대한 그 설정 같은 것이 이미 돼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발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가 그날이 오면이란 시에 보면은 소위 어떤 소멸과 생성이 어떤 변증법적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의 그 문학 사상에 그의 어떤 삶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쓸 때 실제 집필하는 기간은 50일이라고 하지만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구상이라든가 자료조사라든가 쓰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준비는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실제 쓰는 거죠. 그렇다면은
50일 동안에 한 1,500매짜리 소설을 쓰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단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50일 동안에 쓴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준비해 오다가 그런 현상 모집 공고를 보고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장기님 같습니다. 자, 저 시간 관계로 저기 저 참석하신 어르신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죠. 저 누구시죠? 안산에서 안산의 성함. 한선조입니다. 네, 안산에 한 선생님께서 목장이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늘 우리 최영순 선생님한테 기름비에 온 거는 개인적인 경무로서 왔습니다. 그건 제가 이국 사람입니다. 제 나이 금년에 76인데 제가 중학교 우리가 20살 적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 기억으로서는 제가 18세 내지 17적에 친구의 소개를 해서 작품 두 가지를 보라. 하나는 뭐였냐? 상록수, 그 다음에 이완수 선생님 쓴 흙. 이래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다가 소설 내용은 농촌 계몽운동에 관한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수의 이 최영순 성향은 그분이 아까 영장이 말씀하셨지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직 가난했던 마을에 와가지고 그분이 헌신했다는데 그분이 이러한 업적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잘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로가 없거나 못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공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헌신했다는 그분이 그게 같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 세 분 교수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책을 보면서 천사와 같은 느낌을 받은 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사 왔을 적에 맨 처음에 여기 온 것이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 왔어요. 오면서 옆에 이 빌딩카를 볼 적에 참 슬펐어요. 아까 안산시장 와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그분이 새로운 자치단장이지만 그 이전에 시장들은 뭘 했는가? 뭐 때문에 고충금 허가를 내줬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하겠나? 지금 잔뜩 고충금을 써놓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안산역에 내리기라면 상록수가 어딨냐? 이런 판에 안산시장이 나는 그분 그렇다 해서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갇힌 사람들 진정으로 우리가 최영순 선생을 존경하라고 사랑한다면 우리 여기 사는 모든 사람 주민이 하나같이 뭉쳐서 소위 말하면 선전하고 이 성질을 가꾸고 그러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지나간 얘기는 할 거 없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아까 그 보면서 이 최영순 선생님 곰보라는 걸 알았어요. 나 참 그때 실망을 했어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적에 보던 그 감정이 천사와 같은 감정인데 곰보라 하니 그러면 영화를 상록수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실례지만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보시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최은희 씨였어요. 이쁘잖아요. 그런 분이 열렬하게 했다 그게.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그걸 감정이 그렇게 내 사실 그렇게 있는데 곰보다 통상적으로 우리 한경도에서 자랄 적에는 곰보라 하게 되면 심술 많은 사람, 심술 많은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 곰보로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어디 가서 강의를 하시더라도 곰보란 말은 좀 빼주시고 이게 아니라도 할수 있다는 좋은 말씀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먼저 최영순 선생 소시적에 자랄 때 그런 모습이 그대로 간 건 여기서 우리끼리만 조명하는 거지 그것을 무슨 뭐 어디 가서 다시 원장님 여기다 곰보락 썼는데 아니 이거는 돌아가는데 이건 학술 논문이에요. 네, 학술이라도 굳이 곰보를 써가지고 뭐 이런 게 뭐 있어? 선생님 나오세요. 자 이거 저 원산조들이 그렇잖아요. 곰보를 뿌리 써서 무슨 얘기 있어 그게? 누구시죠? 저 후배 최영신 선생님의 후배입니다. 저희 선배 언니들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대신 나왔는데 성질이 급해서 제가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구하시고 또 발표까지 해주시고 질문까지 해주셨는데 저희 원산 루시여고는 100년입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선배 언니들이
지나간 과거는 저희가 그만두고 6.25 사변 이후에 여기를 찾아갔을 때 이 땅에 저희 선배 언니들이 재영신 우리 선배 언니를 찾아서 이 땅을 밟았습니다. 밟아서 40년 전에 여기를 어떻게 하든지 개척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봤을 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때는 안산이 아니고 수원시에 가서 반월 뭐 새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1960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와가지고 언니 선배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재영신 우리 선배님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든지 뿌리를 내리자고 왔을 때 교회가 있었고 또 우리 재영신 선배님이 가르치던 거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 선배님들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우리가 원산 류시엔 유천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이 땅에다가 유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1974년도에 그거 이루어져서 여기 피도 있습니다. 저희가 와가지고 원산 류시 하고 다 여기 나가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희 선배 언니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고생이 돼서 여기 여러 번 오고 여러 번 왔지만은 교회에서 협조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배타적이었었고 지금 이야기하지 말라고 원장님 그러시는데 언니들이 우리 여기 원장님 하는 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가 그때 당시에 참석해서 있다가 애국에 나가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짓고 유치원을 하나 짓고 그렇게 그대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왜 그랬냐. 너무나도 이 지역이 배타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발전이 안 되지 않느냐. 저희 언니들 여기 전부 연세 많습니다. 저도 70입니다. 그러니 우리 재명신 우리 선배님을 어떻게 재영신 선생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 정신을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연구해 주셔가지고 안산시 인물이고 대한민국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원산루시가 저희가 경제적으로 협조는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모든 재력 이런 거 협조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 이런 지금 그 말씀도 우리가 흘러간 옛 이야기, 숨기고 싶은 옛 이야기들입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목자나 목사님이나 또는 이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모두 화합을 이루어서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말씀은 화합이 못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들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화합을 하시더라고 한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이것이 그 반월 출장소 시절에 김창진 제3대 출장소장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걸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나마 이게 보존이 된 거니까 그런 지난 얘기는 우리는 그건 나중에 여기는 지금 이 학술 토론에 대한 지명적으로 가지고 아니 저기 아까부터 나오세요. 네. 네. 점점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걸 볼 때 이것이 최영 선생님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참 너무 초라합니다. 정말 너무 초라해요. 후손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기 학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돼. 네. 이게 초라하고 안 초라하고 나중에 얘기고 그거 시장 불러놓고 얘기를 네, 하니까 나 시장한테도 갔었어요. 그럼 이거 여기 시장한테 갔었는데 정말 최영신 선생을 이와 같이 한다는 건 아까도 부끄러운데 그래서 여기 사동 여기 아파트에 살면서 지금 여기 그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내다보면서 저 체육관의 이름을 최영신 체육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실에 가서 최영신 체육관을 짓고 최영신 이름을 하고 안산은 최영신으로 대변해라. 네, 알았습니다. 최영신으로. 네, 제가 최영신 도서관. 네. 최영신 광장. 네. 모든 거 최영신. 글쎄, 대변을 최영신 그거 서 선생님께서 앞으로 좀 선도가 되어가지고 그런 걸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생각할 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까 그 최용신 생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김호일 그 교수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용신 선생에 대한 오늘 이런 심보심을 갖기까지에는 중앙무대의 역사보다도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평가절하되고 매도됐던 최용신 선생의 위상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 열변을 터우셨지만은 이 자리가 여기 개발 당시에 그러한 그 행정의 무지로서 완전히 이건 주거지역으로 없어질 뻔한 이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최용신 선생이 이 지역에서부터라도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몽서설을 읽은 그러한 위상이 아니고 왜 그렇게 평가절하됐을까? 또 그런 평가절하된 입장에서 여기가 유적지로서 보존이 안 됐을까라고 의심을 갖고 쭉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최용신 선생의 그 선생님한테 9살 때 그 배운 선생님이 그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한 70대 후반인데 그 양반 말씀이 자기도 중고등학교 선생을 그렇게 일생을 바쳐봤지만은 자기가 9살 때 배웠던 그 최용신 선생은 진짜 하느님 같은 존재였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양반이 수원여고 선생으로 했을 때 매월 한 달씩 여학생들을 두고 여기를 방문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현재 중앙부대 역사에서나 생각하는 거나 일반 여기 향토에서 생각하는 그런 위상의 이상가는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진짜 이 최용신 선생은 제2의 유관순이다 라고 쭉 이렇게 향토사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염석주 그 양반도 나오고 또한 그러한 결과로서 여기에 지금 이 교회도 새로 짓게 됐지만은 그동안 고층 처리위원회 청원서도 내봤고 또한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딴 데로 이전할 그 위기에 놓였을 때 사회단체 청문회 공청회도 해봤고 또한 최용신 선생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제2의 유관순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은처에 그러한 그 애국운동 추서운동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향토사가 지배이 돼서 이것이 중앙무대 역사에 반영이 됐을 때 중앙 정치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런 것이 중앙무대의 이 학자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물론 바쁘시겠지만은 조금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중앙무대 교수님들은 이런 향토사에서 이미 연구된 거를 좀 더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최용신 선생의 그런 선양운동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마디는 우리가 최용신 선생의 그러한 애국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옛날 생골 강습소가 있어요. 최용신 선생이 그 일제치하에서 가르치던 학교 그 원형이라도 복원해서 기념관을 우선 건립할 문제가 시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유천영 고문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지금 시와 그 협의가 돼가지고 기념관을 이제 건립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늘 참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히들 해주시고 경청하시는 걸 보면 이 저것만큼은 해마다 이거를 학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서 오늘 너무 저거 하시고 저희들은 여기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 올 이 학술 토론회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김호일 교수, 그 다음에 현일원 교수, 그 다음에 박창순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끝나고 우리 여기 장소를 빌려주시고 오늘 제일 수고해주신 기수철 목사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오늘 여기는 최용신 선생님의 학술 강연회가 되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인 단체적인 그런 감정은
그래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회 말씀이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최용신 선생님이 여기에 오신 것은 교회 때문에 오신 겁니다. 또 루시 동문에서 여기 오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최용신 선생님 때문에 오신 줄로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는 한 14년밖에 온 지가 안 됩니다만 그러면 어때서 여기서 최용신 선생님의 사업이 안 되어지고 루시 사업이 되어졌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 장로님 두 분이서 그 루시 동문회하고 같이 해서 학원을 아마 여기 다시 크게 이렇게 세우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제가 듣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 그렇습니다. 왜 협조가 안 되셨냐? 그렇게 조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최용신 선생님의 어리얽힌 장소이기 때문에 최용신 선생님의 모든 간판을 걸고 아까 지금 선생님들 모든 뭐 체육관도 그렇고 모든 다 최용신 선생님의 간판을 걸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 동문에서도 동문의 그 이름을 비르는 것보다는 여기는 최용신 선생님이 어리얽혀졌기 때문에 최용신 선생님의 그 간판을 하고산 모든 것이 그렇게 학원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모든 계획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장로님들이 뭐 여러 가지 투자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는 제 말씀은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기는 최용신 선생님의 어리얽혀진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도 교회 사업도 이 교회를 건물 진 것도 그래서 최용신 선생님의 기념 예배당으로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할 것은 최용신 선생님의 이름을 빌어서 모든 학원도 기념관도 이번에 그렇게 짓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건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건 좀 좀 잊어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마을에서 이 안산에서 전국적으로다가 최용신 선생님을 어떻게 피할시킬 수 있고 그 정신을 계승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과 계획과 마음가짐이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가십시오.